신대한 독립군의 백만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을 내가 아느냐.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중급 한국사 강의를 진행하게 될 김영준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할 때 뭔가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시작했죠, 그죠? 곡전은 어서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저 가사가 도대체 무슨 가사일까? 네, 이게 작자 미상에 독립군들이 가장 많이 즐겨 불렀다고 알려지는 독립군가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뭐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3.1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배웠죠, 그죠?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무장 독립투쟁, 크게 두 가지 축이에요. 하나는 의열 활동이고 하나는 독립군 활동이 되겠습니다. 왜 옛말 중에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 알고 계시죠? 그죠? 어때 쓰는 말이에요? 아무리 해봤자 소용없는 행동, 그죠? 헛된 노력, 그거를 비유할 때 우리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용어를 씁니다. 생각해보세요. 계란을 가지고서 바위에다 던졌어요. 그러면은 계란이 깨져요? 바위가 깨져요? 이건 물어보나 마나죠, 그죠? 100% 계란이 깨진다는 거예요. 야, 암만 해봐라. 그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그게 되냐, 그게? 계란으로 100만 개를 쳐봐봐. 바위가 깨지나 안 깨지나? 사실 이제 친일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제에 저항한다는 거, 특히 독립군 활동을 한다는 것은요, 이건 진짜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일찌감치 포기하고 일제에 영합하는 행동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당연히 계란이 깨지지만 바위는 죽어있는 사물이고 계란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계란에서 병아리가 태어나서 저 바위를 뛰어올 날이 올 것이다. 멋진 말이긴 한데 한편으로 보면은 되게 이상주의적인 말이기도 해요. 과연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했을 때 그것도 만만치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에 그 단 1%의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인생을 걸고서 독립군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장 독립투쟁을 주도했던 여러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무장투쟁 어떤 것들이 있었나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910년대 국내외에 여러 가지 비밀 결사단체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독립군이 국내에도 존재했던 적이 있긴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규모가 큰 건 아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뭐가 있냐면은 천마산대인데, 일단 최시흥이라는 사람이 구한말 군인들을 규합해가지고 평북 천마산을 근거지로 활동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규모가 상당히 컸어요. 보통 국내 무장투쟁이라고 하면은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그게. 사실 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김자진이 이끌었던 대한광복회 같은 경우도 그렇게 규모가 큰 조직은 아니었어요. 이 밑에 있는 보합단, 구월산대 다 그렇게 규모가 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천마산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규모가 컸어요. 한 500명, 무려 500명에 달하는 구한말 군인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조직했던 것이 바로 천마산대입니다. 이들은 유격전을 개시하기도 하고 특히 나중에 만주로 건너가서 또 활동을 하게 됐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광복군 총영의 별동부대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20년대 초반에 최시영 장군이 결국 이제 붙잡혀요. 그것도 이제 붙잡혔다가 풀려났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중국군에게 붙잡힙니다, 이게. 당시 이제 중국군하고 독립군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요청을 해가지고 결국 풀려났는데, 그 풀려나자마자 변제란, 밀정들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다시 또 일본군에게 넘겨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형장의 기술로 사라지게 되죠. 되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보합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합단은 김시영, 김동식 등이 평북, 의주, 동양산을 근거지로 활동을 했는데, 주로 이제 군자금을 모금한다든지 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송금하는 역할을 했고요. 친일파를 숙청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다. 그 다음에 구월산대가 있죠. 이명서 등이 황해도, 구월산을 근거지로 활동했는데 항일 유격전을 펼쳤고요. 독립운동을 방해했던 은일 군수를 처단하였다. 친일파 처단 이런 것들을 했었죠. 근데 가만 보면은 주로 어느 쪽에서 활동을 했냐면은 황해평안도 요 일대입니다. 뭐 이 일대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애국심이 강해가지고 독립군을 운영했던 게 아니라 여차하면 어디로 도망가려고
여차하면은 만주로 도망가기가 딱 좋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나마 이것도 20년대 초반이 되면은 대부분 다 국내에서 만주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실상 1920년대가 되면은 국내에는 독립군 조직이라고 불만한 것은 거의 사라지게 되고요. 주로 독립군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주무대로 활동을 하게 되냐면은 만주를 주무대로 활동을 하게 되더라.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의열단이에요. 자, 의열 활동이라는 것은 애국개몽기에도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뭐 안중근 의사, 그 다음에 장인환, 전명환 의사, 그리고 이재명 의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특정 타깃을 정해놓고 그 타깃을 제거하는 그런 활동을 의열 활동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오사마 빈라덴이 했던 9.11 테러하고 독립시험에 좀 곤란합니다. 오사마 빈라덴이 했던 9.11 테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했던 진짜 그거는 무차별적인 테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요인 암살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즉 민간인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단을 할 때 반드시 그 앞에서 죄목이 뭔지를 또 알려줘요. 이 말은 도망치는 거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도망가서 살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쟤 제거하고 죽겠다는 겁니다. 그런 활동을 우리가 의열 활동이라고 해요. 자, 배경은 3.1운동 이후 독립을 위한 강력한 무장 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제일 먼저 스타트를 걸었던 사람이 누구냐? 영화 암살에서도 등장했던 인물이죠. 바로 김원봉 선생이에요. 자, 김원봉, 이종암, 윤세주 등이 만주 지린에서 소수 결사대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규모가 얼마 안 돼요. 이게 한 10명 안팎인데 이 결사대원을 구성해서 뭘 하겠다. 우리가 요인 암살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사상적 기반을 제공해줬던 게 누구냐면은 바로 신채호 선생이에요. 신채호 선생은 참 줄기차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구한말에 독사신론, 그죠? 민족주의 사학을 기초로 마련했던 독사신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여기에도 또 등장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또 임정희도 등장을 했죠.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언 꼭 기억해 두십시오. 내용이 뭐냐면은 민중의 무력적 저항을 중시하는 거예요. 제가 이건 무력적 저항이라고 좀 순화시켜서 얘기를 했는데 그 원문을 읽어보잖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폭력투쟁이라고 나옵니다. 전 2천만 동포가 전부 폭력투쟁을 해야지만이 일제를 몰아낼 수 있다라는 상당히 좀 과격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신채호 선생이 무력투쟁을 강조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고요. 말로 해서 안 된다. 우리가 진짜 피와 땀으로 이거는 거머쥐어야 된다. 독립이 그렇게 거저 주어지는 거겠냐. 자, 이런 걸 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는 특히 아나키즘을 추구를 했는데, 아나키즘을 우리가 번역할 때 무정부주의로 번역을 해요. 근데 정확하게는 무정부주의라고 말하기는 조금 거시기 합니다. 이건 좀 약간은 좀 이제 오역이 있는 거고, 아나키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막 좀 멀리 하는 거예요. 정부에 의한 간섭, 그 다음에 또 이제 탄압,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경계하는 것이 아나키즘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정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로 말하는 겁니까? 일본 총독부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나키즘을 믿었던 이유도 뭐 진짜 무정부 이런 쪽으로 생각했다기보다는 일제의 그 총독부를 타도하기 위해서 나름의 그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나키즘에 관심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일제의 요인 암살과 통치기관 파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약을 보여주게 되냐. 자, 먼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사실 뭐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거죠. 뭐 어떤 거는 중요하지 않고 어떤 건 중요하고 그런 게 어딨겠습니까? 다 목숨 걸고 하신 거고 이분들 대부분이 순국하셨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다 하나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또 시험이잖아요. 그죠? 시험은 또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내가 이래서 객관식 시험을 별로 안 좋아해. 안타깝게도 이 중에서는 시험에 자주 나오시는 분이 있고 자주 안 나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시험적으로 볼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물들을 초점을 두고서 그렇게 알아두시되, 그래도 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무시하지 않고 잘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건 작은 소망입니다. 자, 먼저 박지혁 선생 같은 경우는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고요. 최수봉 선생 같은 경우는 밀양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합니다. 가만 보면 이제 타겟이 경찰서 같은 그런 조선인들을 주로 탄압했던 기관이죠. 그죠? 그 다음에 김익상 선생 같은 경우는 이건 진짜 아주 커요. 조선총독부에다가 폭탄을 투척합니다. 그리고 김상호 선생 같은 경우는 어디냐면 종로경찰서예요. 종로경찰서가 그 진짜 악명 높은 곳 아닙니까? 그죠? 거기다 폭탄을 던졌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거 벌집 웃으신 거 같겠죠? 근데 김상호 선생이 그렇게 명사수였대요. 총을 그렇게 잘 쐈답니다. 그래서 김상호 선생 한 명을 잡으려고 일본 경찰 수백 명이 동원이 돼요.
자, 특히 김익상 선생, 김상욱 선생님은 워낙에 이제 그레이트한 일을 벌이셨기 때문에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지섭 선생 같은 경우는 일본 황궁에다 폭탄을 투척하게 되고, 나석주 선생 특히 많이 나옵니다. 나석주 선생의 경우에는 조선 식산은행, 그러니까 이게 토지조사 하면서 조선인들의 땅을 헐값에 불화를 받아가지고 친일파 지주나 혹은 일본인 이민자에게 아주 싼 값에 팔았던 그런 단체였죠. 그죠? 그런 기관이었죠. 그죠? 조선인들한테 있어서는 원망의 대상이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건 이제 동양척시 주식회사죠. 조선 식산은행은 산업 침탈을 위해서 만들었던 일제의 은행이죠. 그거하고 조선인의 토지를 수탈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동양척시 주식회사, 이 두 개를 타겟으로 잡아가지고 폭탄을 투척하게 됩니다. 자, 1920년대 후반에 가면은 의협 활동이 조금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김원범 선생이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좀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한계가 있냐? 의협 활동이 아무리 이렇게 벌인다고 해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정 타겟을 정해놓고 그 타겟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일제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방식인데, 문제는 그 타겟이 제거되면요, 그 자리에 그 후임자가 와가지고 또 그 자리를 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명, 두 명 제거하는 방식으로는 이게 도대체 끝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소규모 비밀 결사 활동은 안 된다. 좀 더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중국의 굉장히 유명한 학교죠. 그죠? 중국에 있는 황포 군관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뭔가 체계적인 독립군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황포 군관학교는 누가 만든 거냐면은 중국의 국부로 불리는 손문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손문의 사위였던 장개석. 그 장개석이 바로 이 황포 군관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사위가 아니구나. 손문하고 이제 친척 관계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이 황포 군관학교에 여러 명의 독립군 지관들이 많이 배출이 됐는데, 여기에 이제 나왔던 사람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은, 유명한 사람, 북한의 최영건. 그 사람도 여기 출신이라고 그래요. 자, 아무튼 간에 김원봉 선생도 바로 요 황포 군관학교에서 훈련을 받아서 딱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930년대로 넘어가면서부터 중국의 지원으로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세워서 운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에서 벌어졌던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가 됐는데, 이제 뭐 좌판이 우판이 뭐 신령 양성판이 그런 무장투쟁판이 갈라져서 싸우지 말고 한번 힘을 하나로 합쳐보자는 겁니다. 그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가 되면서 민족혁명당을 조직하는데 합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민족혁명당이 난징에서 조직이 됐는데, 조소왕, 김규식, 그리고 김원봉의 의열단까지 이렇게 여기 합세를 해요. 근데 여기에 안 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을 거예요. 제가 백범 김구 선생이 이끌었던 상해 임시정부는 여기에 끼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백범 김구 선생은요, 의열단하고 기본적으로 좀 노선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좀 내가 끼기가 좀 그렇다라고 하면서 독자적으로 창당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 민족혁명당은 김원봉 선생의 의열단을 중심으로 조소왕 선생, 김규식 선생의 세력이 규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단체고요. 나중에 민족혁명당이 결국엔 또 무너져요. 왜냐하면 너무 의열단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조소왕 선생, 그 다음에 이제 뭐 김규식 선생, 그리고 또 뭐 이제 지청철 장군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면서 독자적으로 다시 또 세력을 구축하다 보니까 이 민족혁명당도 결국 김원봉 선생을 중심으로 조선의용대를 창설하게 됩니다. 자, 이 조선의용대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중국 관내의 최초의 조선인 군사조직이었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중국 관내라고 하는 것은 만리장성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안쪽을 관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중국 본토 내륙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군사조직으로 바로 조선의용대가 있었다. 참고로 이 조선의용대는요, 나중에 가면요, 김원봉 선생의 리드하에 그 중에 일부가 다시 상해 임시정부하고 합체를 합니다. 나중에 또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여튼 요때가 상당히 복잡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좀 잘 해두셔야 돼요. 자, 의열 활동의 하나의 축이 바로 김원봉 선생이 이끌었던 의열단이었다면, 또 다른 한 축이 뭐였냐면은
한인 애국단입니다. 이 한인 애국단은 누가 만든 것이냐면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이 만들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김구 선생은 기본적으로 의열단하고 좀 노선이 달랐다고요. 처음에 김구 선생은 의열단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었어요. 아니 뭐 저렇게 해가지고 독립이 되겠냐.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비난만 당하고 좀 이미지만 나빠지는 거 아니냐. 실제로 이 의열활동 하다가 안타까운 사건도 몇 개 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의는 아니었고 실수로 민간인을 쏜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하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고 비판적인 그런 견해를 보다가 의열단이 의외로 좀 성과를 좀 낸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그러면서 여기에서 자극을 받으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근데 의열단은 좌파가 중심이 돼서 만든 단체니까 우리 우파가 중심이 돼서 의열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면서 수립된 것이 바로 한인 애국단입니다. 참고로 이제 김구 선생하고 김원봉 선생하고 개인적으로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사이가 괜찮았는데 노선이 좀 달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가 상하이에서 강력한 항일 무력단체를 조직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한인 애국단이었다. 그러면서 침체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 한인 애국단에서 활동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 2명, 이봉창, 윤봉길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이봉창 선생의 경우에는 이번 같은 경우는요, 일본에서 노동자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거의 가가지고 이제 일을 하면서 공장에서 일하다가 나중에 이제 30쯤에 이분도 30쯤에 상하이로 건너와서 김구 선생을 만납니다. 근데 이 이봉창 선생 같은 경우는 모던보이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신식 문물이라든지 근대적인 그런 시스템 이런 거에 많이 적응을 하고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치면은 되게 신식 성향을 나타내는 그런 젊은이였다는 거죠. 노는 것도 좀 잘 놀았고 일본어도 되게 유창하게 했고 처음에 그래서 김구 선생이 이봉창 선생에 대해서 반신반의했대요. 저 사람이 과연 무슨 목적으로 왔을까? 근데 이봉창 선생이 와가지고 한 얘기가 뭐였냐면은 제가 인생을 한 30년 살아봤는데 진짜 인생을 즐기는 거라면은 한번 해볼 만큼 다 해봤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쾌락을 위해서 제가 이 한 목숨 독립운동에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원한 쾌락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순국을 함으로써 이름을 길이 남기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당찬 포부를 밝히고 온 거죠. 자, 그러면서 이봉창 선생이 제시한 게 뭐냐면은 내가 일본에서 살면서 보니까 일본의 덴노, 뭐 이제 천황이라고 번역을 하죠. 일본의 덴노가 종종 시가 행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이게 되게 경우가 허술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적당하게 폭탄만 던지면은 일본의 덴노를 폭사시킬 수 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제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김구 선생이 이봉창 선생에게 폭탄을 2발을 줍니다. 왜 2발이냐면은 한 발은 던진 데 쓰고 한 발은 붙잡히면 피곤해지니까 그냥 깔끔하게 가시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발을 가지고서 갔어요. 그리고 어떤 행사가 있어서 일본의 덴노가 시가행진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수류탄, 폭탄을 갖다가 슉 한 발을 던졌습니다. 휘웅 날아간데 이게 푸시식 하고 터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분량이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면 독립군도 그렇고 사실 뭐 이제 이때 독립활동을 했던 상해 임시정부 쪽도 그렇고 자금이 풍부했던 게 아니란 거예요. 진짜 되게 힘들게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김구 선생만 하더라도 그죠? 이 상해 임시정부에 있는 요원들만 하더라도 낮에는 일하면서 밤에 독립운동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하다 보니까 무기는 또 어디서 입수를 합니까? 이게 또 주로 밀수를 하다 보니까 품질이 안 좋거나 불량이거나 이런 게 많아요. 총 같은 경우는 실험이라도 해볼 수 있는데 폭탄은 실험해보기도 마땅치도 않다는 거예요.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 불발이 나는 폭탄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의열단도 상황이 마찬가지였어요. 나석주 선생 같은 경우도 조선식산은행 그리고 동양척식 주식회사 2군데다 다 던졌는데 둘 다 불발이야 이게. 참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자, 아무튼 첫 발 던졌는데 이게 푸시식하면서 불발이 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자폭용으로 갖고 있었던 그 폭탄을 다시 또 던집니다. 근데 이거는 좀 늦게 터져가지고 결국 일본의 덴노는 무사히 현장을 빠져나가게 되고 그 뒤를 따르던 근위병들만 좀 죽거나 다치는 그 정도 효과를 보게 됐죠. 결국 이봉창 선생은 그 자리에서 체포돼서 결국 현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 이봉창 선생의 거가 어떤 의의가 있었냐고 하면요. 일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과 항일 의지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과물이 좀 중요한데 상하이 사변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좀 간담이 서늘해졌겠죠. 한마디면
덴노가 죽을 뻔했으니까. 그리고 이 시점쯤 해가지고요, 중국하고 일본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아져요. 거의 전쟁 분위기였거든요. 그때 중국에서 이 사건을 보고서 대서특비를 합니다. 뭐라고 대서특비를 하냐? 조선의 이봉창이라는 사람이 일본의 덴노를 향해서 폭탄을 던졌는데 이게 아쉽게 실패했다. 이걸 보고서 일본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감히 아쉽게 실패했다고? 그럼 우리 덴노가 죽었어야 했다는 거야? 뭐야? 하고. 그리고 이거를 핑계 삼아서 중국 본토를 침략을 하게 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상하이 사변입니다. 일본의 해군이 상하이를 공격해가지고 여기를 점령을 해버려요. 자,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위기에 빠집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때 조계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의 더 큰 건이 터지게 됐는데 그게 바로 윤봉길 의사의 의거였다는 거죠. 자,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는 더 젊었어요. 이봉창 선생보다. 20대에 와가지고 김구 선생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봉창 선생과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저한테도 일거리를 하나 주십시오. 심지어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는 결혼도 했어요. 국내에 자식도 있습니다. 그 처자식이 딸린 윤봉길 의사가 처자식을 버리고 상해로 와가지고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김구 선생이 감동했겠죠. 그죠? 자, 김구 선생이 그래서 일거리를 하나 주는데 뭘 줬냐? 지금 일본이 상하이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천장절, 그러니까 일본 덴노의 생일이에요. 그 덴노의 생일을 기념할 겸, 그리고 이 상해 점령을 기념할 겸 여기서 뭐가 있다? 행사가 있다. 즉 중국의 홍코 공원에서 일본 장성들과 그 다음에 고위급 인물들이 모여가지고 나름의 재롱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가지고 폭탄을 던지시오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자, 그래서 윤봉길 의사가 이제 거사 당일날 이런 일화가 있죠. 김구 선생하고 같이 아침 식사를 했어요. 근데 식사를 하면서 보니까 김구 선생이 갖고 있는 그 시계가, 이 시계가 손목 시계가 아니라 회중 시계예요. 시계가 너무 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가만 보니까 선생님이 갖고 있는 시계는 너무 낡은 것 같습니다. 제 시계랑 바꾸시죠. 어차피 저는 몇 시간 후면은 시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 시계는 6원짜리고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니까 서로 바꿉시다 하고서 시계를 맞바꿉니다. 김구 선생이 여기서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김구 선생이 훗날 지하에서 만납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고로 이 두 시계가 돌고 돌아서 결국 우리나라 국내에 다시 다 들어와요. 그리고 김구 선생과 윤봉길 선생 둘 다 우리나라에 같이 매장이 되죠. 결국 지하에서 만나자는 그 약속이 실현이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윤봉길 선생이 폭탄을 가지고 왔는데 폭탄을 하나는 도시락통에 하나는 수통에 담아가지고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이때 일제가 행사장에 오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행사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도시락통 하나, 수통 하나, 그리고 일장기 하나를 갖고 오시오. 그렇게 지시를 내렸거든요. 그리고 윤봉길 선생이 일본어를 되게 유창하게 했어요. 이봉창 선생도 그랬지만. 그래서 이제 일본인처럼 행세를 하면서 행사장에 가가지고 처음에 보통 애국가를 시작하죠. 일본의 애국가가 끝나자마자 바로 폭탄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게 제대로 꽝하고 터지면서 일본의 장성들이 무더기로 폭사를 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체포돼서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 진짜 성공한 몇 개 안 되는 케이스예요. 이게 의열 활동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량폭탄이 많아가지고 잘 안 터지거든요, 그 폭탄들이. 근데 이거는 진짜 제대로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놀래냐면은 중국이 놀랍니다. 그때 당시 중화민국의 총통이었던 장개석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 이거 진짜 대단한 거 아니냐. 우리 중국이 일본과 전쟁을 하면서 단 한 명의 일본인 장군을 죽여본 적이 없다. 근데 저 조선인 한 명이 수억 명의 중국인이 못 해낸 일을 해낸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극찬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참고로 지금도 상해에 가면요, 윤봉길 기념관이 있어요. 이거 누가 세웠을 것 같아요? 한국인이? 아니에요. 중국인이 세운 거예요. 중국 정부도 인정했던 엄청난 의거가 바로 윤봉길 선생의 의거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독립운동 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그렇게 달갑게 여기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 영토 안에서
무장 독립 활동이 공식적으로 승인받았을 뿐만 아니라 장개석의 국민당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 상위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에 엄청난 활력소를 불어넣었던 사건이 바로 윤봉길 선생의 의거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 말고도 개별적인 의열투쟁이 있어요. 강호규 선생의 경우에는 대한노인단 이 소속에서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투척했고요. 박열 선생의 경우에는 일본의 왕자 히로히토 폭살 계획을 수립했었고요. 조명화 선생의 경우에는 대만에서 육군대장 군이노미야를 처단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남자현 선생 같은 경우는 만주 주재 일본 대사를 처단할 계획을 세웠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인 의열투쟁도 있었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그래요. 시험이다 보니까 요번들은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 가르칠 때마다 저도 그래요.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쯤은 되새겨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좀 그런 시간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독립군 쪽으로 넘어갈 건데요. 그때 당시 이제 독립군 중에서 중요한 독립군 단체가 뭐가 있었냐? 제가 서간도, 북간도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 서간도에서는 서로 군정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흥무관학교를 특히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대한독립단이 있죠. 그리고 상위 임시정부에서 관할을 했던 광복군 총영이 있습니다. 자, 이런 단체들이 있었고, 북간도 쪽에서는 뭐가 있었냐? 대한독립군이 있었는데, 이 대한독립군은 주로 대한국민회의 지원을 받았어요. 자, 그리고 북러군정서의 경우에는 주로 중광단의 지원을 받았었다. 자, 그 중에서 먼저 첫 번째 전투가 뭐냐면은, 첫 번째 전투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가장 크게 이겼던, 정확히 말하면은 크게 이겼던 첫 번째 전투가 뭐였냐면은, 봉오동 전투예요. 1920년 6월에 발생했던 전투인데, 누가 이제 중심적으로 했냐면은 바로 홍범도 장군. 옛날에 이제 정미의병 때도 한번 설명했었죠. 함경도 지역의 포수 출신으로 그 지역의 의병을 관할했지만 평민 출신이라는 이유로 못 꼈다. 그죠? 자, 이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이 중심이 되고 여기에 국무도독부군, 그리고 대한국민회군 이런 단체들이 가세를 하면서 봉오동 전투를 주도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떤 계획이었냐면은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을 중심으로 국내 진공작전을 펼치려고 그랬어요. 이 봉오동이 두만강 건너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국내 진공작전을 펼치려고 했었는데 이걸 일제가 알아채고 먼저 선제 타격을 옵니다. 선제 타격을 왔을 때 봉오동이라는 지역에서 독립군이 미리 매복하고 있다가 여기서 일본군 추격대를 완전히 격파를 하는 그런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이 봉오동 전투에서 혁혁한 승리를 거두자 일제가 단단히 화가 났어요. 어쭈 이것 봐라.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독립군을 토벌할 준비를 하게 되는데 연달아서 벌어진 굉장히 큰 전투가 있죠. 바로 청산리 전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청산리 전투는 1920년 10월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일본이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독립군을 완전히 신을 말려야겠다고 하면서 대대적인 군대를 파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가 사실은 만주 일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군이 합법적으로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여기는 아직은 누구의 영향력이 있냐면은 중국의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즉 중국이 관할하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일으킨 희대의 사건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훈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훈춘 사건 들어보면은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본 얘기 같아요, 이게. 자, 훈춘 사건은 사실은 일제가 조작한 사건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어떤 조작 사건이었냐? 당시 만주 일대에 마적이라는 그 도적 집단이 있었어요. 마적대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이 마적대를 매수를 합니다. 돈을 주고 매수를 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굉장히 쇼킹하게도 마적대에게 일본 대사관을 공격하라고 그렇게 매수를 해요. 아니 자기가 돈을 내가지고 자기 나라 대사관을 공격하라니 그죠? 마적대가 일본 대사관 공격해가지고 일본 공사관이 불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이 중국에다 항의를 합니다. 야, 우리 공사관을 너네 중국군이 지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중국 마적대가 와가지고 이거 불지르고 이거 왔네? 니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중국군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 대서관은 누가 지킨다? 우리 일본군이 지킨다. 어서 좀 들어본 얘기 같죠, 그죠? 제물포조야 기억나시죠, 그죠? 그거하고 좀 유사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군이 대대적으로 만주에 투입이 되는데 무려 5만 명이 밀려와요. 자, 그래서 독립군은 이제 추격하기 시작하는데 안 되겠다. 이제 독립군도 흩어져 있는 부대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일전을 치러야겠다라고 하면서 북로 군정서를 이끌고 있던 김자진 장군을 중심으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그리고 천주교를 중심으로 있었던 의민단이 가세를 해가지고 좀 더 부대 편성을 크게 합니다. 그래서 약 한 2,000명 정도의 독립군이 어디에 모이냐면 백두산 근처에 청산이라는 지역으로 모이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일대에서 약 6일간 10여 차례의 전투가 발생을 합니다. 완구루, 백운평, 고동아 요 일대에서 전투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완구루 전투 같은 경우가 상당히 유명한 전투죠. 이 완구루 전투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홍범도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산리 전투는 하나의 전투가 아니고 되게 여러 개의 전투가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전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완구루 전투를 보시면은 이렇게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독립군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본군은 이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군이 독립군을 포위해서 완전히 공격할 목적으로 부대를 둘러 나눴어요. 한쪽은 이렇게 정면에서 치고 가고 한쪽은 뒤로 돌아가지고 산 정상에서부터 치고 내려오고 해가지고 완전히 전멸시키자라고 했는데 작전 딱 개시할 때 갑자기 여기에 안개가 낍니다. 그리고 이 안개를 틈타가지고 홍범도의 부대는 여기를 싹 빠져나가요. 그리고 일본인들은 이걸 모르고서 일본군은 못 모르고 포위작전을 하다가 서로 마주친 거예요, 자기들끼리. 근데 안개가 꼈으니까 식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서로 총격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일본군이 사상자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나중에 이제 아차 싶을 때 그때 홍범도의 군대가 측면에서 일본군을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일본군이 대혼란에 빠지면서 이 완구루 전투에서 완패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청산리 일대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전투에서 최종적으로 일본군은 기록에 따라서 좀 차이를 보이긴 하는데 120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서 패퇴를 하게 되고 독립군은 100명 이내에 사상자를 내면서 완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럼 청산리 전투가 진짜 우리나라 독립군 역사에서 가장 큰 대승이었는데 사실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이게 일본군 입장에서는요, 조족지열. 무슨 말이에요, 이거? 세 발의 피였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정도 피해는요, 일본군에게는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큰 승리였지만 일본인들한테 있어서는 당시 일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번쯤은 감수할 수 있는 패배였어요. 오히려 일제가 더 화가 났어요. 더 화가 나가지고 어쩜 이제 몹쓸 짓을 하는데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간도참변이라는 걸 일으켜요. 독립군이 당시 이제 일본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이 무엇이었냐? 첫째로 기동성, 그리고 두 번째로 조직력입니다. 그러니까 독립군은 목숨을 걸고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직력이 되게 탄탄해요. 조직력이 탄탄하다 보니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뭐였냐면은 현지민의 협조예요. 간도 일대에는 한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인 자치기구도 존재했었다고 그랬죠. 그 한인들로부터 정보를 취합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 한인들이 일본군에게는 잘못된 정보를 막 흘려주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인들이 이거를 포착을 해가지고 우리가 독립군의 조직력과 기동성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현지민의 협조는 끊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간도 참변을 일으킵니다. 일제가 패전에 대한 보복으로 간도에 있는 한인초는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한국인 1만여 명을 학살하는 아주 악질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간도 지역에 있는 한인들이 참변을 당하게 되니까 독립군이 더 이상 이 지역에 머물 수가 없게 됩니다. 왜? 독립군이 여기서 활동을 하면 할수록 동포들이 계속 죽는 거니까. 자, 그래서 독립군이 고심을 해요.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로 이주를 할까라고 고심을 하면서 일단 한데 뭉쳐요. 한데 뭉치면서 만든 게 뭐냐면은 바로 대한독립군단입니다. 자, 간도 참변 후 밀산부를 직결해서 조직을 한 것인데 서일,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중강단을 조직했던 바로 그 서일이 총사령을 맡게 되고 김자진, 홍범도, 청산리와 봉오동의 영웅 이 두 명이 서일을 보조하는 그런 모양새로 갖춰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느 쪽으로 이주를 할까라고 레이더를 켜고서 뚜뚜뚜뚜뚜라고 물싸움을 해보니까 누가 러브콜을 해왔냐면은 당시에 소련 적색군 쪽에서 러브콜을 해왔다는 거예요. 자, 적색군이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소련이 러시아 혁명 이후에 공산주의 정부로 탄생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게 소련이죠. 그죠? 근데 제정 러시아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과거 제정 러시아를 추종하는 특히 자본가 세력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전이 발생해요. 한동안 공산주의 계열을 적군이라고 불렀고 과거 제정 러시아 쪽 세력을 백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백 내전이라고 부르는데 소련이 이 적백 내전을 치러놓은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을 한 겁니다. 가만 보니까 만주 연해주 일대에 조선인들이 독립군이라는 무장 단체를 조직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독립군을 이용해서 누구를 토벌을 하자, 바로 백군을 토벌하자라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서 러브콜을 제의한 겁니다. 야, 너네 좀 와가지고 우리 집 한번 도와줘봐.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줄게? 너네 도와줄게. 그러면서 서로 상부상조 하자는 얘기예요. 독립군 입장에선 나쁜 제안은 아니었거든요, 이게. 그러면서 이 말을 믿고서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은 소련 영토 좀 내륙 쪽으로 깊숙이 있는 자유시라는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일제가 이거를 감시하고서 소련에다가 엄포를 놓습니다. 야, 너네 소비에트 애들, 니들 말이야 독립군을 좀 접선을 해가지고 얘들하고 뭔가 좀 하려고 한다며. 니들 그러지 마. 만약에 소련이 독립군을 받아들이면은 우리 일제는 어떻게 할 것이다. 너네 소련과 전쟁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소련이 옛날에 러시아 때 그 러일 전쟁에서 한번 진 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후유증도 있고 일단 적백 내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일본과 전쟁을 벌이면 이건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어떤 요구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미안한데 좀 사정이 생겼다. 일본 애들이 너네 받아들이면 안 된대.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본 애들이 독립군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지 조선인을 받지 말라고는 안 했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무장을 해제하고 독립군의 자격이 아니라 조선인 자격으로 와라. 그러면 우리가 다시 소련제 무기를 줄게.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독립군은 난색을 표해요.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솔직히 소련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되면은 갑자기 소련이 배신하면 그때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독립군이 무기가 있어야지 독립군이지 무기가 없으면 민간인이지 그게 독립군이야? 이거 좀 그런데? 자, 거기다가 한 가지 더 해가지고 독립군 내에서 지휘권 분쟁이 발생을 해요. 자, 독립군도 크게 좌파 우파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서일, 김자진, 홍범도 이쪽은 주로 우파 쪽 계열이었는데 물론 홍범도 장군은 살짝 좌파 성향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거시적으로 보면은 우파 쪽 계열의 독립군이었고 좌파 쪽 계열 그쪽의 독립군은 어디서 활동했냐면 주로 연해주였어요. 조선 공산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 조선 공산당 내에서도 파벌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상해파, 하나는 이르쿠츠파였는데 이 상해파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를 맡았던 이동희 선생의 지시를 받는 집단이에요. 그리고 이르쿠츠파는 전형적인 친소련파입니다. 그러니까 상해파 같은 경우는 독립을 위해서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고 이르쿠츠파는 진짜 아예 독실한 속까지 공산주의였던 사람이에요. 이 두 개의 파벌이 알력 다툼을 벌여요. 아무래도 소련의 그 러브콜을 받아가지고 자유시를 이동한 거다 보니까 누가 주도권을 잡게 되냐면은 우파 쪽 계열보다 이쪽 계열보다는 좌파 쪽 계열입니다. 근데 그 좌파 쪽 계열에서도 상해파와 이르쿠츠파가 권력 암투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분이 발생을 하면서 특히 친소련파였던 이르쿠츠파가 소련을 충동지를 해가지고 누구를 공격했냐면은 상해파하고 서일이 이끌었던 대한독립군단을 공격을 해옵니다. 쟤들 무장 해제를 끝까지 안 할 애들이다. 이거 가만히 냅두면 안 된다. 가만히 냅두면은 소련한테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소련도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원래는 이제 서로 상부상조 돕자고 온 건데 데리고 온 건데 니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소련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결국 수많은 독립군이 여기서 무장 해제를 당하거나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어떤 취급을 맞이하게 되냐면은 서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런 걸 생각하고 온 건 아니었어요. 자기는 진짜 소련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독립군 활동을 계속 이끌어갈 목적으로 온 건데 이게 비극적으로 결말이 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책감을 느끼고서 결국 자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김자진 장군의 경우는
좀 눈치를 먼저 챘어요.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하다 이거. 그래서 자유시를 가지 않고 중간에 빠꾸해서 돌아와요.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원래 좀 좌파 성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유시까지 갔다가 소련이 무장 해제를 요구를 하니까 일단 여기에는 순순히 따릅니다. 그래 뭐 일단 소련이 무슨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지 하고서 무장 해제를 하고 난 다음에 결국 소련군의 예하 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소련군 활동을 하게 됐는데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러면서 결국 군에서 은퇴를 해가지고 농촌 계몽 활동을 해요. 더 이상 독립군 활동은 힘들 것 같고 소련군의 그 활동을 하느니 차라리 그냥 농촌 계몽을 하겠다. 한참 계몽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집권했던 스탈린이 연해주에 살고 있는 모든 조선인들을 어디로 이주시켜라. 시베리아로 이주시켜라라고 하면서 결국 홍범도 장군은 시베리아 쪽으로 강제 이주를 당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 쓰진 않았지만 지청천 장군 같은 경우는 요때 이제 포로로 붙잡혔다가 극적으로 탈출해서 김자진 장군과 함께 다시 만주로 귀환해가지고 여기서 독립군 활동을 재기를 하게 돼요. 자, 어쨌거나 이 사건을 우리가 자유시 참변이라고 부르는데 이 자유시 참변에 의해서 독립군은 굉장히 커다란 타격을 받았었다. 자, 그러면 독립군의 이동 경로를 놓고 보면요. 이 두만강 건너에 바로 이 지점이 봉오동 전투가 일어난 지역이에요. 일본군이 여기서 격파를 당한 다음에 화가 단단히 나서 훈춘 사건을 일으켰고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파병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대한독립군과 김자진 장군이 이끌었던 북로군정서가 연합을 해서 이 청산리 지역에서 일본군을 또다시 한번 격파를 합니다. 그러자 일본이 진짜 화가 났어요. 그래서 간도 참변을 일으켰다고 그랬죠. 무차별적으로 한인 마을을 습격해서 학살을 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밀산부를 집결을 해서 서일의 지도하에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고 소련이 러브콜을 하자 자유시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상 뭐 소련이 배신을 한 거죠. 그죠? 소련의 배신으로 상당수가 무장 해제를 당해서 끌려가는 처지가 되고 가까스로 탈출했던 김자진, 지청천 이런 분들이 다시 만주로 복귀를 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됩니다. 자, 그럼 만주로 복귀했던 독립군이 어떤 활동을 했느냐? 일단 삼부회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삼부회라는 것은 성격은요, 민주적 민정기관 플러스 독립군의 훈련 작전을 맡은 군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수 군사 조직이 아니라 나름의 그런 민정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단체라는 거예요. 이 삼부회는 3개의 단체인데 외우실 때는 참정신으로 외우십시오. 참정신 좋죠, 그죠? 자, 참의부 압록강 건너편 지역에 만들어지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놓이게 되고요. 정의부는 만주 지린 일대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봉천 일대, 지린 봉천 일대 만들어지게 되고 특히 누가 아까 말씀드린 포로로 잡혔다 탈출했던 지청청 장군이 이끌게 돼요. 그 다음에 신민부는 북만주 일대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김자진 장군이 여기를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일제가 이 삼부회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얘들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왔네? 이것들 니들 두고 보자. 가만 두나 봐라. 하고서 어떤 작전을 쓰냐면은 미스야 협정이라는 걸 체결을 해요. 그러니까 독립군을 탄압하기 위해서 일제와 당시 중국 만주에 있던 군발 사이에 체결된 협정입니다. 뭐라고 협정을 맺냐면은 야, 너네 만주 땅에 독립군이라는 저런 불법 무장단체가 돌아다니지 않냐.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 너네가 만약에 독립군을 체포해가지고 우리 일제에 넘기면은 한 명당 얼마씩 줄게라고 그렇게 협정을 맺어요. 얼마나 좋은 협정이에요. 만주 군벌 입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물론 독립군은 잘 안 잡혀요. 독립군이 어디 있다고 그걸 잡습니까? 그죠? 그리고 독립군이 뭐 순순히 잡혀요? 나름 무장단체인데? 근데 이런 방법이 있어요. 솔직히 독립군이라고 이마에 쓰고 다니는 건 아니죠. 그죠? 그리고 만주에는 한인들이 상당히 많이 산다는 거예요. 아무 민간인이나 적당히 체포를 해가지고 독립군이라고 일제에 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상금을 받는 거예요. 그럼 민간인들이 계속 피해를 받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간도 참변 때와 마찬가지로 독립군은 현지민의 협조를 구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또다시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삼부회가 여기 고심을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흩어질 게 아니라 힘을 하나로 합치자라고 하면서 통합운동을 전기를 합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때 때마침 국내에서도 민족 유일당 운동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로 힘을 합치자 하면서 삼부회를 하나로 합치려고 했는데 하나로는 못 합쳤고 두 개로 이제 합쳐져요.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재편이 돼요.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3부회가 이렇게 흘러갔는데 참정신이라고 했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 세 개가 통합운동을 하면서 크게 둘러 갈라져요. 하나는 국민부고 하나는 혁신의회인데 요맘때쯤 되면은 이제 독립군도 좌파 우파 그 분열이 상당히 심해져 가지고요. 국민부 쪽이 주로 좌파고 그 다음에 혁신의회 쪽이 우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요. 이게 꼭 100%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조선자가 들어가면은 좌파일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 다음에 한국자가 들어가면은 우파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그 국민부 산하에 있었던 정당이에요. 정당이 바로 조선혁명당이고 국민부 산하에 있었던 독립군이 뭐였냐면은 조선혁명군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3부의 자체가 순수 독립군이라기보다는 민정기관 플러스 군정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당 하나, 군사조직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는데 혁신의회 같은 경우는 정당이 바로 한국독립당이고 군사조직이 한국독립군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각각 국민부와 혁신의회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흐름을 살펴보면요. 때는 1930년대로 넘어갑니다. 이제 일제가 마각을 드러내서 본격적으로 중국으로 침공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한중연합전선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보시면 배경은요. 만주사변과 만주국 수립. 자, 만주사변이라는 게 발생하고 만주국이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 항일 감정이 고조가 되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과 중국이 대결을 벌이는 시즌이 오게 되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해요. 일본이 만주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를 내세웁니다. 원래 만주는 누구의 본고장이었다. 만주 땅은 중국인의 본고장이 아니라 과거 청의 본고장 아니었냐. 청은 만주족이 세운 나라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만주 땅을 누구에게 돌려주자? 만주족에게 돌려주자. 그래서 이제 그때 청의 마지막 황제 애신강라 부이라는 사람을 그 마지막 황제인 부이를 데려다가 황제로 옹립을 하면서 만주국을 세워요. 말이 좋아서 뭐 만주국이지 사실은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일제가 사실상 그걸 조정하는 거죠. 이런 걸 괴뢰정부라고 해요. 이런 만주사변이 발생을 하면서 중국인들이 저 뭐야 일본 애들 우리를 한판 붙겠다는 거야 뭐야 하면서 항일 감정이 고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독립군을 상당히 불순한 단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적의 적은 뭐다? 동진하라고 하면서 독립군과 연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조선혁명군의 경우에는 국민부 산하죠. 누가 인솔을 하냐면은 양세봉 장군이 인솔을 해요. 자, 이 양세봉 장군의 지하에 중국 의영군과 연합해서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사실 양세봉 장군은 나중에 비극적인 치고를 맞이해요. 이때쯤 되면은 뭐가 많이 그렇게 횡행하냐면은 밀정들이 횡행해요. 그래서 이 변절한 밀정들이 돌아다니면서 양세봉 장군의 소재지를 일제히 밀고를 합니다. 결국 양세봉 장군은 일본군의 기습 공격을 받아서 전사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한국 독립군의 경우에는 누가 이끌게 되냐면은 지청천 장군이 이끌어요. 뭐야 김자진 장군은 어디 갔어? 김자진 장군은 암살을 당합니다. 그때 고려 공산당 그때 아주 골수 공산주의자의 손에 의해서 계파 싸움이 굉장히 심했다고 했죠. 그 손에 의해서 결국 김자진 장군은 암살을 당하게 되고 그 뒤를 이어서 지청천 장군이 한국 독립군 이 우파 계열을 이끌게 돼요. 자, 그러면서 중국 호로군과 연합을 해가지고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동경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일제가 거세게 반격을 가하게 되면서 아까 설명드렸죠. 관내 만리장성 안쪽으로 결국 조선혁명군, 한국독립군이 그 안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더라.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항일 유격대 활동인데 특히 만주 지역에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들이 이제 항일 유격대를 결성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혁신의회랑 국민부에 소속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들의 경우 처음에 동북인민혁명군을 조직을 하는데 중국 공산당 유격대하고 연계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로 토지개혁, 사회개혁 이런 쪽을 주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이제 친일파 부호를 처단하고, 그죠? 흔히 얘들이 좋아하는 그 평등이 있잖아요, 그죠? 땅을 이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사회개혁을 주도하고. 이런 것들을 해오다가 이 동북인민혁명군을 모태로 해서 동북항일 연군이 탄생을 합니다. 자, 중요해요.
동북인민혁명군을 재편하여 설립된 단체인데 1936년입니다. 이때쯤 되면은 만주에서는 독립군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독립군이 씨가 말랐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것이 바로 동북항일연군입니다. 이들이 백두산 일대에 설립했던 조국광복회하고 연계를 합니다. 이 조국광복회란 무엇이냐? 동북항일연군 일부와 국내 사회주의자 그리고 민족주의자를 통합한 그런 통합단체예요. 백두산 일대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이들과 연계를 해가지고 벌인 전투가 뭐냐면 바로 보천보 전투예요. 항일 유격대가 보천보라는 그 지역, 우리나라 국내에 있습니다. 이 지역을 일시적으로 점령을 했다가 일제가 반격해 오기 전에 빨랑 빠져나갔던,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소규모 전투였는데 그래도 국내를 진공을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점령했다. 이거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죠. 동아일보에서 당시 대서특필했던 사건이에요. 참고로 이 보천보 전투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김일성. 이제 슬슬 이제 현대시대 인물들이 나오죠. 이때 김일성이 보천보 전투를 주도를 해서 이 지역을 장악했다가 퇴각을 해요. 일본군이 추격해오니까. 근데 이 김일성이 한국전쟁 때도 딱 보면 그런데 전면전은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해요, 이 사람이. 근데 뭘 잘하냐면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는 그 게릴라전의 명수입니다. 추격해왔던 일본군을 계속 따돌리고 격파하면서 어디로 도주를 하냐면은 소련으로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확실한 공산주의자가 돼가지고 해방 이후에 소련군 장교의 계급장을 달고서 귀국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북한 지역을 장악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 항일 유격대는 결국에는 일제 추격으로 대부분 소련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1930년대 중국 관내로 이주했던 세력들이 어떤 민족운동을 벌이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죠. 민족혁명당. 그러니까 좌판이 우판이 좀 그렇게 싸우지 말고 한번 하나로 합쳐봅시다라고 하면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국내에서도 이런 운동이 전개가 되고 그 결과물로 나왔던 단체가 다음 시간에 설명하게 될 신간회라는 단체예요. 그 다음에 국외, 특히 중국에서는 이 민족유일당 운동의 영향으로 난징에서 좌우가 합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조소왕, 지청천, 김원봉 이런 사람들이 한데 결합해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민족혁명당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김구 선생은 특히 김원봉 선생하고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 노선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너무 좌파 중심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은 따로 한국국민당을 만들게 되고 요 세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민족혁명당을 창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누가 주도해가지고 주도권을 잡게 되냐면 바로 김원봉 선생의 의열단이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조소왕 선생과 지청천 장군이 불만을 품게 되면서 결국 우파 계열이 탈당을 합니다. 탈당을 하면서 만든 게 뭐냐면은 한국독립당 그리고 조선혁명당이에요. 뭐야 이거 아까 있었던 그거 아니야 3부에.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1930년대 독립운동이 어려운 게 이거예요. 비슷한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똑같은 이름이 나옵니다. 서로 전혀 다른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이름만 같을 뿐이에요. 전혀 별개의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3부에 통합하면서 국민부하고 혁신의회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국민부에서는 조선혁명당, 정당으로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우파 쪽이었던 혁신의회에서는 한국독립당이 나오는데, 그거하고 이름만 같을 뿐이에요. 그거하고 전혀 별개의 단체인 한국독립당과 조선혁명당을 민족혁명당에서 탈당하면서 조소왕 선생과 지청천 장군이 만들게 되었다.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우파가 탈당하면서 결국 의열단을 비롯한 좌파 세력만 남게 되니까 뭐 이제 민족혁명당이랑 이름 갖지 말자. 다시 이름을 바꿔가지고 뭘로 바꾸냐면은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하면은 조선민족전선연맹은 김원봉 선생이 주도했던 좌파 계열의 세력이고요. 처음에 같이 손을 잡았다가 다시 탈당해서 나왔던 조소왕 선생의 한국독립당 그리고 지청천 장군의 조선혁명당은 우파 성향의 단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우파 성향의 단체 뭐가 있었냐? 상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김구 선생이 만들었던 한국국민당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
조선민족 전선연맹의 산하에 있었던 군사 조직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집니다. 뭐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죠. 그죠? 자, 이 군사 조직으로 한커우에서 창설이 됐는데 김원봉이 주도했던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군사 조직이었다. 이게 의의가 있고요. 자, 활동은 중국 국민당 정부군의 지원 부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선전, 후방, 교란 등의 임무를 하면서 특히 호가장 전투에서 승리를 하였다. 국민당 정부 같은 경우는 우파 계열이긴 한데 뭐 독립운동 하는데 김원봉 선생 주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 하는데 우파랑 손을 잡으면 어떻고 이러면 어떠냐. 실제로 김원봉 선생은 막판에 우파 쪽하고 결합을 해요. 결국에는. 자, 그리고 나중에 이 조선의용대가 또다시 분할을 하게 되는데 철저하게 좌파 색깔을 띠는 단체가 바로 예난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김두봉 선생의 지휘하에 조선의용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원봉 선생의 주의가 그거죠. 우파랑도 손을 잡을 수 있다 라고 생각했던 김원봉 선생은 조선의용대의 일부를 데리고서 충칭 지역으로 가가지고 김구 선생의 상위 임시정부하고 결합을 합니다. 이땐 충칭 임시정부죠. 그거하고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원봉 선생은 좌파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북한 지역에서 활동을 한 게 아니라 남한 지역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1940년대에 무장 독립투쟁 어떤 것이 있었냐? 일단 한국 독립당이라는 것이 창당이 되는데 충칭으로 이주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당으로는 한국 독립당 그리고 군사 조직으로는 한국 광복군으로 창설했다고 그랬죠. 한국 독립당이라는 것은 원래 김구 선생이 갖고 있었던 한국 국민당과 그 다음에 조소왕 선생이 만들었던 한국 독립당 그리고 지청청 장군이 갖고 있었던 조선혁명당 이 세 개를 합쳐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셋 다 우파 성향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집권 정당 역할을 했었다. 자, 그리고 한국 광복군의 경우에는 충칭에서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창설한 군사 조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조선의용대의 일부가 김원봉 선생을 따라가지고 여기에 합류를 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들의 활동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대로 1941년 조소왕 선생의 삼균주의를 기반으로 건국 강령을 발표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을 맞이해서 대일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국과 연합전선을 펼치면서 인도, 미얀마 지역에서 일본군과 교전을 벌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국내 직몽작전을 펼치게 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미국의 전략정보처 OSS하고 특수훈련을 실시합니다. 어떤 특수훈련이냐? 공수부대 조직해가지고 국내 진공작전을 시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 실시하기 바로 직전에 일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을 맞고서 무조건 항복을 하는 바람에 실제로 실현하지는 못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편 좌파 계열은 이제 어떻게 움직이게 되냐? 조선 독립동맹, 즉 중국 예난에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이 결성한 조직인데 김두봉 선생이 조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하에 조선의용군을 산하에 두었다고 그랬죠. 자, 이 조선 독립동맹은 보통선거에 의한 민주공화국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면 크게 보면은 우파 세력으로는 충칭의 임시정부가 있었고 좌파 세력으로는 조선 독립동맹이 있었고요. 다음 시간에 설명하게 됐지만 국내에는 여운형 선생이 이끌고 있었던 건국준비위원회 그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1940년대까지의 이 흐름을 좀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한 번 더 제가 이제 지도를 통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굉장히 정신없죠. 그죠? 한 20년대 3부 통합까지는 좀 따라오겠는데 그 이유는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원래 여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쯤 가면요. 정신없어요. 심지어 이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도요. 자기들 단체 이름이 뭐였는지 헷갈릴 정도로 수도 없이 이름이 바뀌고 수도 없이 합쳤다 흩어지고 합니다. 그만큼 급박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1930년대에 주로 공산주의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만들었던 항일 유격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 이 항일 유격대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동북항일 연군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조국 광복회를 조직했고 그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백두산 일대에 있는 보천바라는 지역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김일성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나 일본군의 추격을 받으면서 결국 이들은 소련으로 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독립군이 삼부 통합운동을 벌이게 되면서 북만주에는 혁신의회, 남만주에는 국민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 국민부는 그 예하 정당으로 조선혁명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군사조직으로는 조선혁명군이 있었습니다. 누가 리드를 했냐면은 양세봉이 지휘를 했어요. 그러면서 중국 의원군과 연합을 해가지고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를 했으나, 양세봉 장군의 경우에는 밀정들의 밀고로 인해서 일본군의 기습 공격을 받아서 전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요거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원봉이에요. 자, 그리고 한편으로 북만주에서는 혁신의회가 있고 여기에 정당으로 한국독립당, 군사조직으로 한국독립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자진 장군이 암살을 당하면서 지청천 장군이 이거를 리드를 하게 되는데, 중국의 호로군과 연합해서 쌍성보, 사도하자, 그리고 대전자령, 동경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일본군의 반격을 피해가지고 관내 만리장성을 넘어서 두 개의 집단이 넘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마침 이때 일어났던 민족유일당 운동에 의해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조상선생, 요 세력이 합쳐가지고 민족혁명당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나 이게 좌우합작이긴 한데 좀 누구 쪽이 치우쳐져 있었냐면은 김원봉 선생이 의열단에 치우쳐져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불만을 품고 애초에 김구 선생은 가담하지 않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국국민당을, 그리고 여기에 불만을 품고서 조서왕 선생은 한국독립당, 지청천 장군은 조선혁명당을 창당하면서 이 세 개의 우파단체가 따로 빠져나왔다고 했습니다. 보면은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죠. 이름은 같지만 전혀 별개 단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세 개의 단체는 결국 충칭의 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 뭐 수립했다기보다는 그쪽으로 이주한 거죠. 이주하면서 정당으로는 한국독립당, 그리고 군사조직으로는 한국광복군을 설립하게 됩니다. 한편 민족혁명당이 나와 있었던 좌파 단체들은요, 조선민족전선연맹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김원봉 선생의 주도하에 조선의용대를 창설하고, 이게 중국 관내에 있었던 최초의 군사조직이라고 했어요. 호가장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갈라지게 돼요. 김원봉 선생의 경우에는 독립을 위해서는 우파하고 손을 잡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조선의용대 일부를 이끌고서 충칭으로 이동해서 이쪽에 합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김두봉 선생, 그리고 새로운 이름이 나오죠. 나중에 이제 북한의 정부를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연안파의 거물입니다. 김무정이라는 장군의 경우에는 그건 아니다, 우리 좌파는 좌파만의 노선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조선의용군을 데리고서 조선독립동맹에 가담을 하게 되면서 중국 공산군이라고 할 수 있는 팔로군과 연합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크게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항해 유격대, 특히 김일성을 위시로 한 항해 유격대는 소련으로 이주를 한 상태고, 그 다음에 우파 계열은 김원봉 선생의 조선의용대 일부하고 합체를 해가지고 충칭 임시정부의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좌파 세력은 김두봉 선생, 그리고 김무정 장군을 중심으로 중국 공산당 군대인 팔로군과 연합을 해서 조선독립동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지만, 국내에는 여운형 선생의 국내 세력이 또 여기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그림은 이렇게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정리하도록 할게요. 국내 무장투쟁으로 천마산대, 보합당, 구월산대가 있었다. 김원봉의 주도하에 소수 결사대인 의열단이 창설되었다. 특히 3.1운동 이후에 무장투쟁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만들어졌다고 했죠. 의열단은 신채호의 조선혁명사단의 영향을 받았다. 즉 무력적 투쟁을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김상옥은 종로경찰서, 나석준은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하나 더 있죠, 그죠? 조선식산은행, 거기에다가 폭탄을 투척하는 의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인애국단은 김구가 조직한 항해 무력단체고, 이봉창은 일본 천황 마차에 폭탄을 투척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요 사건을 계기로 상해 사변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윤봉길은 상하이 홍코호 공원에 폭탄을 투척했는데 이거는 대성공. 그러면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게 됐다고 했죠. 홍범도는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대파했고요. 일본은 봉오동 전투 이후 훈추 사건, 조작 사건이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일본군을 대대적으로 만주로 진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김자진은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대파했고요. 여기에 대한 보복전으로
일본은 간도 참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인촌은 무차별적으로 습격해서 민간인을 학살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 독립군은 서일을 총재로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해서 소련의 러브콜을 받게 돼요. 그래서 갔더니 소련이 배신을 하는 바람에 독립군은 소련의 공격으로 자유시에서 참변을 당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주로 이제 다시 가까스로 귀환한 독립군은 삼부회를 설립을 하는데 참정신이라고 했어요. 삼부회를 결성을 하게 되고요. 일본은 만주 군벌과 미스의 협정을 체결해서 독립군을 탄압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삼부회는 다시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통합이 됐는데 국민부가 좌파 세력, 혁신의회가 우파 세력이었다. 기억해 두시고요. 양세복은 조선혁명군을 지휘하여 중국 의원군과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청천은 한국 독립군을 지휘하여 중국 호로군과 연합했는데 쌍성보, 사도하자 요 일대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북항일연군은 이건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항일 유격대라고 했죠. 국내에 있었던 조국 광복회의 지원을 받아서 보천번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결국 일제의 추격을 받아서 대부분 소련 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족유일당 운동의 영향으로 중국 관내에 민족혁명당이 창설됐고요. 그러나 김구 사생은 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심의 한국국민당을 창설을 했습니다. 자, 김원봉이 창설한 조선의용대는 중국 관내 최초의 한인 군사조직이었다. 그리고 한국독립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집권 정당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을 창설을 했습니다. 자, 충칭정부로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정당으로는 한국독립당 그리고 군사조직으로는 한국광복군을 만들게 되고요. 나중에 김두봉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계열이 조선독립동맹을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김원봉이 이끌었던 조선의용대 일부는 어디로? 충칭에 있는 임시정부로 합류를 하게 되었다까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력 향상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내용의 선언문을 작성한 사람의 사상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강도 1번을 쫓아내려면 오직 혁명으로만 가능하며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1번을 쫓아낼 방법이 없는 바이다. 강도라고 아주 강력한 표현을 했죠. 민중은 민중이 나왔고요.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 나왔습니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으로 가서 민중과 손을 맞잡아 끊임없는 폭력, 말이 좀 거칠어요, 그죠?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제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의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압박하지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박탈하지 못하는 이상적인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내용 보니까 민중의 그 폭력적 투쟁을 강조하고 있죠. 이거 뭡니까? 신치어 선생의 조선혁명 선언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작성한 사람, 즉 신치어 선생의 사상으로 올바른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독립을 강대국의 원조로 달성하고자 했다. 누굽니까 이거? 외교론, 그죠? 이승만이네. 이건 아니네요, 그죠? 2번, 독립을 위해 실력 양선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이거 누굽니까? 안창호 선생이죠? 아니고, 독립은 무력적 투쟁으로 쟁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로 이 얘기죠. 독립을 포기하고 자치권을 획득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이광수, 즉 자치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소련의 지원을 받아 독립전쟁을 지속하고자 하였다. 이거는 주로 이제 고려 공산당과 같은 그런 좌파 계열의 세력들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은 신치어 선생의 조선혁명선언이고 그 조선혁명선언에서 강조했던 것은 민중의 무력적 투쟁이에요. 따라서 1번의 답은 몇 번이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 다음 내용에서 밑줄은 한국 용사의 의열 활동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중국의 장제스는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한국의 용사가 단행하였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자, 장제스, 중국의 총통이었던 장개석이죠, 그죠? 중국식 발음으로 장제스라고 합니다. 그 후 중국 국민당 정부와 중국인들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했대요. 이 사람 누굴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윤봉길, 그죠? 그럼 이 사람의 의열활동 뭐겠습니까? 골라볼게요. 자,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했던 분, 김상옥 선생이죠. 그죠? 아니고,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했던 분, 이분은 김익상 선생이죠. 아니고, 일본 천황 마차에 폭탄을 투척했다. 이거는 이봉창 선생이죠. 아니고,
상하이 홍코어 공원에서 일본 장성들을 폭사시켰던 바로 그 의거, 이게 바로 윤봉길 선생에 대한 설명이죠.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중국 장개석이 이 얘기 한 거예요. 진짜 중국의 100만 대군이 못했던 일, 수십억 중국인이 못해냈던 일을 단 한 명의 조선인이 해냈다.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고문 스티븐스를 저격했다. 이거는 예전에 설명했던 장인환, 전명훈 그 두 분이죠. 그죠? 따라서 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다음 가에서 마의 사건은 일어난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김자진 장군은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격파해 대승을 거뒀대요. 나, 일본군은 훈천 사건을 일으켜서 만주로 진격했다. 그 다음에 다, 홍범도는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격파해 승리를 거두었다. 라, 일본군은 간도참변과 자유시참변 등의 시련을 겪었다. 독립군은 간도참변과 자유시참변 등 시련을 겪었다. 마, 독립군은 삼부해를 통합하고자 노력했다. 그럼 순서를 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일어났던 게 뭐였습니까? 독립군 그 전투 중에서 우리가 최초의 가장 큰 승리를 거뒀던 전투가 뭐였냐면은 바로 홍범도 장군이 일으켰던 봉오동 전투예요. 이게 첫 번째 사건이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군이 독립군을 추격하기 위해서,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만주로 진군했다고 그랬죠. 근데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명분이 뭐였냐면은 바로 요 훈춘 사건이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일본 공사관이 마적대의 공격을 받았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옛날에 제물포 조약을 생각나게 하는 바로 그 사건을 만들고요. 그리고 나서 대대적으로 공격을 했는데 청산리에서 김자진 장군이 대승을 거두게 되면서 한 번 더 일본군은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난 일본군이 뭘 일으킵니까? 바로 민간인 학살, 간도참변을 일으키게 되고, 여기에서 피해서 소련 영토로 이주했던 독립군이 소련의 러브코를 바꾸서 글로 갔더니 자유시에서 또 참변을 겪었죠. 소련에 배신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만주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 요게 네 번째로 일어난 거고요. 마지막으로 일어났던 사건이 뭐냐면은 삼부해라는 걸 만들었어요. 참정신. 그 세 개의 단체를 만들었는데 민정기관과 군정기관 성격을 같이 갖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요거를 통합하고자 했는데 하나로는 통합을 못하고 두 개, 국민부와 혁신의회로 통합을 했었다. 요게 마지막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은 다나가라 마겠죠. 그죠? 다나가라 마. 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강 무장 독립투쟁까지 전부 다뤄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독립운동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주로 항일 무장투쟁, 의열당과 독립군을 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제시대에 우리 민족이 어떻게 저항을 했는지 그 이야기는 전부 다뤄봤어요. 내용 들으시면 상당히 복잡할 겁니다. 뭔 놈에 그렇게 계파가 많고 또 좌파냐 우파냐 또 갈라지고 단체 이름도 거기서 거기인데다가 심지어 똑같은 이름도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시대입니다. 어렵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복잡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강사분들도요, 여기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이 단순히 어렵다 복잡하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했고 또 이 시대 사람들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단 1%의 가능성을 걸고서 치열하게, 그리고 얼마나 처절하게 저항을 했는지, 그거를 좀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이기 때문에 부담이 간다는 거 알고 있어요. 특히 이 부분에서 좀 고난이도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인터넷 강의의 장점이 뭡니까? 반복해서 돌려보십시오. 진짜 이 찬바람 맞으면서 그렇게 독립운동 하시는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그 인터넷 강의 돌려보는 것도 못합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반복 숙달을 해가지고 확실하게 숙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일제시대 독립운동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일제시대의 사회, 경제, 문화 파트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일제시대에 있었던 사회, 경제적, 민족운동, 또 어떠한 민족운동이 국내에서 전개가 됐을까요? 그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